노후자금이 사라진 날. 은퇴자 노후자금 붕괴 실화. 제 이름은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만 59, 주민등록증에는 아직 60이 찍히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그 숫자를 훌쩍 넘어섰다는 걸 아침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998년에 입주했으니 이 집과 함께 늙어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달아있고 복도에는 늘 된장국 냄새가 맴돕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요즘은 그런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저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영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함 하나로 버텼던 평범한 관리직 직원이었습니다. 퇴직일은 작년 3월 3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날씨는 유난히 맑았고 회사 앞 벚꽃은 제 일생처럼 피었다 지는데 아무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그 나이가 되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집에 돌아온 그날 오후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입금 알림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입금 완료 4억 8,732만 원. 문자가 뜨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저 숫자 하나로 압축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퇴직금 들어왔어. 아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아끼면서 살면 되겠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장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퇴직금 통장은 안정의 증표가 아니라 제 인생 후반부를 시험하는 문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흔들림이 곧 제 노후를 무너뜨릴 첫 진동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보다 12살 아래 제가 관리팀 과장이었을 때 그는 재무기획팀 대리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자주 엮일 일은 없었지만 숫자에 밝고 말수가 적어 야무진 친구라는 평을 듣던 후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유형이었지요.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배님, 저 우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자는 안부 전화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아직 사회와 끈이 이어져 있다는 착각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생기거든요. 아, 우진아. 잘 지내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제안이 훗날 제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안산 중앙동이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유리창이 큰 밝은 곳이었고 퇴직자들이 자주 앉아 신문을 펼치는 자리도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태도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법이지요. 그는 깔끔한 셔츠에 회사원 특유의 단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저와는 달리 아직 현역의 공기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허리를 약간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예의 바른 인사에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그는 제 근황부터 물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 건강, 아내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퇴직금은 잘 정리하셨어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뒀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두시면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줄어든다는 단어는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벌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 상기시키는 말이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차트와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문장은 비밀이 아니라 선별받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통장 일부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보다 신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기 돈을 넣은 데라면 회사 다닐 때도 성실하던 애였으니까. 저는 질문을 덜했고 확인을 미뤘으며 무엇보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연세에는 크게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셔도 돼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고 동시에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같은 시기는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조금만은 괜찮겠지. 그 생각이 제 노후 자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기회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첫 투자는 아침도 낮도 아닌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왜 중요한 결정을 항상 밤에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낮 동안 쌓인 망설임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하기 쉬워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날은 화요일 밤 10시 47분, 아내는 안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20%만입니다. 정우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배님 연세에는 크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위험을 줄여주는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의심을 줄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4억 8,732만 원.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35회의 출근길, 야근, 회식, 상사의 얼굴, 퇴근길의 피로가 그 숫자 뒤에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우주 공공글로벌 계좌번호 XXXXXXXXX 정우진이 낮에 보내준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그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손놀림은 신중했지만 확인하는 내용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금액 입력하네. 숫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9,700만. 한 자리, 한 자리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취소할까? 내일 다시 생각해볼까? 그 생각이 딱 3초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관리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때 가장 논리적이 됩니다. 이체 버튼 위에 제 엄지가 멈춰 있었습니다. 고작 버튼 하나였지만
그 버튼이 제 노후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은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아내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돈이 아니라 신뢰를 몰래 옮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문구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듯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그 문장이 뜨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안도감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뒤 발이 땅에 닿은 다음에야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52분. 불과 5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균형을 흔들기까지 고작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잘한 걸까? 괜찮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 잠이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달 통장에 찍힌 작은 수익이 제 판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야말로 가장 비싼 미끼였다는 것도요. 그날은 오후 3시 27분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잔액 아래에 낯선 숫자가 하나 더 찍혀 있었습니다. 수익 정산 입금.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솔직히 말하면 은퇴 전 월급에 비하면 커피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상할 만큼 저를 흔들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고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퇴 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아내 앞에서는 늘 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달랐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좀 괜찮은 걸 해보고 있어. 아내는 자세히 묻지 않았고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시작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아쉽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확신이, 의심 대신 기대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찍힌 첫 수익은 돈이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두 번째 투자는 첫 번째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습니다. 첫 투자 때 손이 떨리던 저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용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이 무뎌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의 전화를 받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번만 조금 더 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는 단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저는 전과 달리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기대를 느꼈습니다. 어차피 다시 불어날 돈이니까. 그 믿음은 근거 없는 착각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익은 다시 찍혔습니다. 397만 6천 원. 숫자가 커질수록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만 커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도 저는 자연스럽게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조차 거짓임을 알면서도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투자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조심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확신에 찬 저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찍힌 수치는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2.3%. 작은 손실이었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라는 생각이 스치고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2.4%까지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커피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수익으로 되살아난 자존감과 확신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우진의 전화가 늦게 걸려왔지만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안심이 아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불안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공포가 되어 노후 자금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연락이 끊긴 다음 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도 답은 없었고 은행 앱에는 잔액 변화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후배가 다니던 주 공글로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도착했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과 컴퓨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한 문장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쓰는 다른 피해자들을 보고 드디어 저는 제 자신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잃은 사실보다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가정과 신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꿈도 술도 아닌데 몸이 이미 큰일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눈앞의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잔액 거의 0원. 그토록 지키려 했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도 답은 없고 프로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사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잠을 잤지만 가정과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경험은 제가 멈추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